최첨단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기생충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박멸된 줄로만 알았던 기생충은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 강변 거주 지역 100명 중 5명이 기생충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기생충과 바이러스로 인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 10마리 중 9마리에서 암을 유발하는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기생충 감염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충은 해충, 구충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생충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생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동수단의 발달은 더 이상 기생충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 걸려 들어오는 기생충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포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생물 종의 약 40%가량이 기생 생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생충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생충. 대결에서 공생까지. 숙주와 기생충 간의 치열한 전쟁을 들여다본다. 기생충은 다른 종의 생물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빼앗아 성장하는 생물을 의미한다. 기생충 가운데는 사람의 소화기 속에 살면서 해를 끼치는 해충도 있다. 기생생물은 수세기 동안 예술, 사회, 역사에 있어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천재 음악가로 알려진 모차르트는 기생충에 감염된 설익은 돼지고기를 먹고 사망했으며 유럽 대륙의 정복자 나폴레옹은 기생충인 이에 의해 전파된 발진 티푸스와 참호열로 약 50만 명의 병력을 잃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생충은 현재까지도 사람들을 위협해오고 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괴롭히며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기생충은 말라리아 열원충이다. 말라리아 원충은 얼룩날개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인간의 피를 흡혈하는 암컷이 말라리아를 감염시킨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기생충으로 많이 사망한 질병으로서는 말라리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말라리아 감염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1년에 대략 100만 명 이상이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가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은 기후의 변화, 농경의 시작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말라리아의 재앙은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함께 시작됐다. 말라리아가 유행하던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유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말라리아도 함께 이동했다. 노예를 통해 산업이 발달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말라리아가 유행했다. 얼룩날개 모기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흡혈을 할 때 모기의 침샘에 있던 포자 소체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 혈류를 따라 순환하던 포자 소체는 간세포에 들어가 분열을 시작하고 간세포를 파괴한 다음 끊임없이 무성생식을 하며 적혈구를 파괴하고 많은 양의 독소를 배출한다. 그 후 감염자가 또다시 얼룩날개 모기에 물리면 원충이 모기로 옮겨가 몸에서 유성생식을 한다. 즉 사람이 중간 숙주, 모기가 최종 숙주가 되는 것이다. 말라리아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원충인 열대열원충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나 열대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열대 열 말라리아라고 불리고 열이 지속적으로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뇌 말라리아를 일으키거나 다른 그 전반적인 그 장기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라리아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고 사업을 하고 그 어디 구경도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럴 때 해외에서 걸려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유입 말라리아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온대성 기후인 우리나라는 3일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며 세종 2년 대비가 3일열 말라리아로 사망하기도 했다. 열대 지방의 말라리아에 비해 증세가 약하게 나타나는 3일열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1990년대 휴전선 인근에서 군인이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해외 여행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열대 지방에서 말라리아 열대 열원충이 실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의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말라리아의 피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로아 사상충은 침파리가 흡혈을 할 때 몸으로 들어가는 기생충으로 최근 아시아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로아 사상충은 수술로 제거할 수밖에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듯 기생충은 알맞은 환경과 매개체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때문에 기생충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중국의 투유유 박사는 2015년 개똥쑥을 이용해 말라리아 치료약을 개발했다. 미국의 윌리엄 캠벨과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는 사상충 등의 치료약을 개발했고 기생충 치료약 연구에 공을 세운 3명의 박사는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이처럼 인류는 기생생물과의 대결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기생충에 대한 인류의 공포를 표현한 영화 연가시. 인간을 조종해 익사시키는 변종 연가시에 대한 이야기로 기생충이 인간을 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사망자들 역학조사 시작했습니까? 숙주를 조종하는 연가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자연이다. 기생충은 생존을 위한 진화를 계속해왔으며 급기야 숙주를 조종하는 영특함을 보이기도 한다. 곤충들에게 포악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 사마귀는 보이는 대로 곤충들을 모두 잡아먹으며 심지어 짝짓기 후엔 수컷을 잡아먹는다. 또한 그 양분으로 뱃속에서 알을 키워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마귀들은 알 대신 기생생물을 키워내는데 그것이 바로 연가시다. 연가시는 알 대신 사마귀의 배의 자리를 잡고 사마귀의 영양분을 뺏어 먹으며 자란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가시의 표본인데요. 아주 가늘고 이제 기다랗게 이건 한 40cm쯤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물가에서 이런 벌레가 이제 발견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럽고 귀탄한 벌레니까 징그럽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곤충을 이제 물로 끌고 가거나 또 혹은 곤충의 뱃속에 가득 차서 그 곤충을 죽게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시는 산란기가 되면 신경 조절 물질을 분비해 사마귀를 물가로 유인한다. 사마귀의 몸에서 유유히 빠져나온 연가시는 짝짓기를 준비하지만 물속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연가시는 암컷과 수컷으로 나눠지며 여러 육지 곤충에 기생하며 자란다. 연가시의 짝짓기는 암컷을 중심으로 수컷들이 주위를 휘감으며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이 수컷, 둥근 것은 암컷으로 구분한다. 암컷은 한 마리당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알을 낳고 알과 유충은 성충이 되기 위해 먹이 사슬을 이용한다. 알과 유충은 물가에 사는 곤충이나 유충의 먹이가 되고 이 곤충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 후 변태 과정을 겪은 곤충이 육지의 육식곤충의 먹이가 되면 이때 육식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내장기관에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곤충이 아닌 사람을 움직이는 기생충은 메디나충으로 이집트의 미라에서 발견될 정도로 오랜 시간 인류를 괴롭혀온 기생충이다. 메디나충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선 메디나충에 노출되기가 쉽고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메디나충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메디나충은 1년 정도 사람의 몸에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문제는 사람의 몸에서 알을 품게 된 메디나충이 알을 낳기 위해 밖으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 사람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는 메디나충은 탈출을 하기 위해 통증과 가려움증을 이용해 숙주를 움직이게 한다. 그 메디나충은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물속에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수포 같은 거를 발 같은 데 만듭니다. 근데 그 발에 생긴 수포를 이제 뜨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로 가서 그를 발을 담그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대 지역이고 그러니까 물가로 찾아가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생충의 그 숙주에 사람의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연가시가 곤충이나 그런 거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메디나충은 사실 좀 유사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네, 종류는 뭐 엄연히 다른 거지만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벼룩으로 전염되는 메디나충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한 사례가 없지만 약수를 즐겨 마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기생충이 있다. 바로 스파르가눔이다. 주로 뱀 혹은 개구리의 살이나 껍질 속에 기생하는데 유충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이 감염된다. 스파르가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예전에 많이 걸렸던 것은 이제 뱀, 개구리 등을 좀 덜 익혀서 먹을 때 이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뱀이나 개구리 내에 있던 이 스파르가눔이 인체에 덜 익혀서 먹게 되면은 인체 내에서 죽질 않고 계속 살아서 조직을 파고 다니면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벼룩이 포함된 산의 개울물이나 약수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이제 감염된 물벼룩이죠. 먹어서 마셨을 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수 중 약 4%가 스파르가눔의 유충에 오염됐다는 보고가 있다. 스파르가눔의 최종 숙주는 사람이 아닌 개나 고양이다. 사람의 몸은 스파르가눔이 기생하기 좋지 못한 환경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스파르가눔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지만 몸속에서 자라게 되면 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 몸속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유발시키는 스파르가놈은 척추와 뇌에도 침입해 하반신 마비, 뇌 손상 등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외과적 적출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을 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생충 질환은 따뜻한 기후 조건과 인분을 사용하는 전통적 영농법으로 인한 생활 습관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병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고학 유산에서도 회충, 편충, 간흡충 같은 기생충의 충란들이 발견되고 있다. 경복궁 담장, 종묘광장의 흙을 조사한 결과 14세기에서 19세기 지층에서도 흙 1g당 최고 165개의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세기 전부터 기생충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개 그런 거를 토양매개성 기생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은 이제 농사 짓는 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분을 준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대량 감염이 됐죠. 그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감염은 사실 1960년대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아주 많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유기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제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놓게 되면 다시 그런 것이 이제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1963년 복통을 호소하던 9세 여자아이의 뱃속에서 1000마리가 넘는 회충이 발견됐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기생충 박멸 사업이 진행됐고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이 90%에서 거의 박멸 상태가 됐다. 구충제를 나눠주고 체변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흡충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부터 육회나 생선회 등 날 것을 즐겨 먹던 식습관이 문제였다. 식품으로부터 감염되는 간흡충은 주로 조리를 하지 않은 음식에서 감염되는데 육회처럼 날 것을 먹거나 민물고기 회를 섭취했을 때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간흡충은 민물고기의 피부 점막에 달라붙어 비늘 사이의 피부를 뚫고 꼬리를 떼어낸 후 몸통만 어육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간흡충의 최종 수준은 포유류다. 어패류를 통해 포유류의 몸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수십 년간 기생한다. 국내 기생충 질환 감염 중 1위를 기록한 간흡충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 원인 생물체로 지정했다. 간흡충에 감염되면 담석과 재발성 담관염을 앓거나 심지어 간암과 담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강유역의 거주자들은 물고기를 생식하는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간흡충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민물 생선회 같은 경우를 이제 민물 생선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간흡충은 주로 간 담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담도 내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비 배설 물질을 내보내고요. 물론 이제 간흡충 자체도 간 그 담관암을 간에 있는 담관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간흡충과 함께 인수 공통 감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인수 공통 감염이란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애완동물의 수요와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중 개회충은 개를 종숙주로 삼는 회충으로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다. 개의 몸속에서 몇 주 만에 감염 가능 상태로 성장한다. 개회충에 감염된 개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배가 볼록해지며 심할 경우 췌장관의 막힘, 복막염 등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모태에서부터 개회충에 감염된 강아지 또한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2, 3일 만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개회충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데 개회충이 있는 개의 배변을 건드리거나 육회, 소의 생간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개회충 알이 소장 내에서 부화하고 장벽을 뚫고 체내 여러 곳을 이동하는데 눈으로 들어가면 자칫 실명까지 이르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중간에 끼게 되면 사람도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만 있는 거는 많이 우리가 없앤 반면에 그런 기생충들은 그냥 그 동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동물이 가축이 있고 또 야생 동물이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생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람 자체에만 있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빈도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인수 공통 감염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키싱버그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다. 키싱버그는 미국의 28개 주에 번졌고 신종 에이즈라 불릴 정도로 큰 공포를 불러왔다. 키싱버그는 사람을 흡혈하면서 그 자리에 배설물을 남기는데 이때 크루스 파동 편모충도 함께 배출한다. 물린 곳을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원충이 몸속으로 침입하게 된다. 이를 샤가스병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이 발톱병이라고도 불린다. 크루스 파동 편모충에 감염된 고양이에게 물리면 원충이 조직 세포에 침입해 증식 발육하면서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염증이 발생되면 사람의 신체는 불규칙한 고열과 부종, 그리고 림프샘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국내의 애완동물 사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애완동물의 수입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중교통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거기서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기생충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국내에 이런 중간 숙주라든지 벡터가 존재를 한다면 국내에도 사이클이 도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애완동물 이런 거를 이제 자주 키우게 되는데 기생충을 매개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숙주가 될 수 있는 이런 폐류들을 또 애완동물로 들여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또 퍼뜨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애완동물의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의 밀반입과 관리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어 수입 동물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로 인한 신종 전염병의 발병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구상에 감염 가능한 기생충은 수백 종. 더불어 언제 신종 기생충이 등장해 숙주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숙주들 또한 기생생물과 외부의 유해물질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갖은 노력과 진화를 해오고 있다. 동물들의 생활 습관은 사실 기생충이나 외부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책인 경우가 많다. 하마가 수시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진흙에 몸을 비비는 것은 유해물질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며 서로 털을 골라주는 원숭이의 행동 또한 벼룩 같은 체외 기생충을 쫓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진드기가 물면은 우리가 아프고 병이 난다는 것들을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이 같은 것들을 이제 과거부터 이제 잡아왔고 실제 동물들이 서로 털을 고르고 이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생충들을 이제 피하고 있다. 얼룩말의 무늬를 보면 숙주들이 유해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전자까지 변형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은 세로 방향의 물체를 접했을 때보다 가로로 이어진 물체를 접했을 때 시각적 자극이 덜하다. 영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기생충을 옮기는 흡혈파리인 채채파리는 줄무늬 패턴보다 단일색의 목표물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즉, 얼룩말은 유해 생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무늬를 변형시킨 것이다.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벤 베일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 중 붉은 여왕과 앨리스의 제자리 달리기를 빗댄 진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종이 진화할 때 다른 종과 주변 환경 역시 진화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상태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뒤로 밀려나 멸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생충과 그 기생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숙주의 대응이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숙주는 유전자를 무한 복제하는 무성 생식보다 유성 생식으로 폭넓은 유전적 다양성을 이뤄낸다. 짝짓기를 통해 얻은 유전적 다양성은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대응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기생충은 빠른 속도로 번식하며 주변의 개체들을 감염시킵니다. 이때 개체들이 비슷한 유전적 성질을 갖는다면 기생충에 취약한 개체들은 감염에 노출되면 모든 같은 정도의 위험을 빠지게 되고 결국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물들은 짝짓기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생충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전시켜가며 진화해 왔습니다. 빌 해밀턴은 배우자 선택설 연구 논문에서 암컷은 기생충에 감염된 수컷과의 교미를 피함으로써 스스로의 기생충 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후손들의 질병 저항력 역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성 생식만으로 기생생물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무리가 있다. 그 때문에 숙주가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선 기생충이나 세균 등의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적인 방벽으로 피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 면역에 속하는 면역체계가 기생충에 대한 침입을 막고 침입한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물리치려고 합니다. 외부 침입이 있은지 5, 6일이 지나면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항원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면역 체계는 체내에 유해 물질이 침입한 경우 방어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침입을 막아주는 면역 체계는 피부, 눈물, 침, 소화 등이 있고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입됐을 경우에는 인터페론이란 면역 세포로 유해 물질이 증식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인간이 진화하며 방어 체계를 구축할수록 기생생물 또한 숙주와 같은 속도로 진화하며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바다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에도 이런 기생충의 애벌레가 있어서 우리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새로이 발견되는 기생충의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일부고 실제로 한 10m까지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기생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생생물은 수만 종에 이르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기생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토마스 플랫 교수는
거북이의 혈액에 기생하는 신종 기생충을 발견했고 그 기생충의 이름을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이름을 딴 버락 트레마 오바마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붙였다. 또한 기존의 기생충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위의 배설물에서 감염되는 소형 조충이 종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연안의 플랑크톤이 신종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발견해 이 기생충을 유드보스켈라 코스타타로 명명했다. 기생충은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다. 인류는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할 기술이나 감염증을 치료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생충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전라남도 곡성의 한 축사. 친환경적인 소 사육을 하고 있으며 살충제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가축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운동장 옆에 파리 번데기가 살고 있어요. 이 번데기가 지금 여기 10m 안쪽이잖아요. 10m 안쪽에서 이 번데기 안에 알을 낳아버리니까 번데기를 파리가 안 나오고 저희 거 베노랑 금종볼이 다시 나오게 되는 제품인 거죠. 파리 번데기가 있는 10m 이내에 이 주머니를 달아주면 기생충과 유해물질의 매개체인 파리가 방제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파리를 방제하는 방법으로 파리 번데기에만 알을 낳는 기생생물인 배노랑파리 금존벌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해충인 파리인데요. 배노랑파리 금존벌은 그 파리 번데기에다가 자기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파리 번데기를 죽여서 날아다니는 파리가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리 번데기 한 마리당 100여 마리의 배노랑파리 금존벌의 애벌레가 기생을 하는데 애벌레는 성충이 되면서 번데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배노랑파리 금존벌은 2, 3주가량 생존하면서 퇴비와 축산 분뇨 속에 있는 파리 번데기를 추적해 또다시 자신의 알을 기생시킨다. 기존의 살충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르몬은 이제 가축한테도 쌓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사람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천적을 이용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이제 파리를 방지함으로써 이제 그 자연 친화적으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분변을 통한 직접적인 낭포낭의 유입과 감염되어 있는 익히지 않은 육류 등의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톡소포자충을 활용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톡소포자충은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충입니다. 이 원충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수공통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사람한테 감염 시 정상인한테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억제된 상황에 있어서는 심각한 톡소포자충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은희 교수 연구팀은 톡소포자충을 치매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실험용 치매쥐를 만들었다. 그리고 치매쥐에 톡소포자충을 감염시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알츠하이머가 유발되도록 유전자가 조작이 된 마우스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마우스에서 알츠하이머가 유발되도록
한 후에 톡소포자축음을 감염을 시켰더니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나타나는 학습 능력 저하 그리고 그 기억력 감퇴가 톡소포자축음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치매주는 일반 치매주에 비해 기억력 지속 능력 테스트에서 시간을 약 50% 절약했다. 또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속에 세포성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 세포성 면역 반응은 암에서 항암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면역 반응의 특징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하고자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기생충을 항암 치료에 사용, 톡소포자충을 감염시키거나 톡소포자충을 갈아서 만든 용해물을 이용할 경우 암 조직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에 기생충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생충 학자들은 기생충 감염이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한다고 주장한다. 체내에 감염된 기생충은 우리의 몸에 적절한 면역 반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부 유해 물질을 모두 차단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진다는 위생 가설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이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며 선진국형 질환으로 불리는 아토피, 크론병 등이 발병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면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생충 질환에 많이 걸렸을 때 더 심각한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들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좀 떨어지더라 하는 이런 보고도 있고요. 일부 기생충들은 또 사람한테 이로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로운 역할을 하는 기생충들은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발굴해서 질환 치료에 또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기생생물과 비기생생물로 나뉘어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왔다. 인류의 역사는 기생생물과 숙주가 만들어간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생충을 더러운 버러지로 치부하기엔 그들의 삶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며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이제 우리는 기생충을 박멸의 대상이 아닌 진화의 파트너로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